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라는 이걸 이제 약자로 요새 많이 하는데 경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방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후진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지적 속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보니까 그 이게 한겨레 쪽에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잘 못 잡고 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늘공이 작성한 티가 난다. 그래서 이 경제사령탑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판 뉴딜 그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그린 뉴딜과 그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5년까지 220조를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 경방 보고서를 사실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는 그 경제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정책 기조를 보면은 큰 비전이 아직까지 안 보인다. 과거에 했던 것을 좀 반복하는 특히 네. MB 정부 투다, 뭐 줄푸세라든지 네. 규제 완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정부에 대한 그 이념 거의 뭐 이념화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과 위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개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너무 작은 정부를 숭배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민간 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당연히 민간 주도 성장을 해야죠. 뭐 정부 주도를 그렇죠. 할 때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좀 모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들의 구성원이 대부분 이제 관료, 그러니까 이제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의사 결정의 중요성에 있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형을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대부분 관료 출신의 그렇죠. 정책 결정자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물론 뭐 비전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했던 거 그대로 안정적으로 큰 사고 없이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지금 대부분이 중년 남성 뭐 서울대 출신의 관료 뭐 이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일화되니까 다양한 목소리 좀 새로운 의견도 부족할 것 같고 그 이제 경제 캠프 라인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또 하나는 이 경제 분야에서도 심지어 검사 출신 인사가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심지어 금통위원장도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 보면 뭐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이 경제 라인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 라인도 검찰이고 그 심지어 임명된 사람도 검찰이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인데 보통은 이 위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좀 세계 경제가 힘든 건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여당 지지율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죠. 강한 여당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경제 위기 상황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 대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안정감 뭐 이런 걸 보여주지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경제 정책의 뭐 비전이라든지 뭐 구체성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그 주변의 인선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맞아요. IMF를 맞았잖아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뭐 경제는 뭐 전문가를 잘 쓰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2의 IMF 보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지금 위기와 공포를 지금 공포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지금 국제적인 그걸 보면은 스리랑카 최근에 뉴스에서 스리랑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여기 댓글에도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500 1,400 이렇게 보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 정도 1,400만 돼도 이거 IMF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1,500, 1,400? 저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물가가 그래도 조금 잡혔다라는 거는 금리를 굉장히 많이 빨리 올리는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그건 뭐 1, 2주의 상황이고 뭐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그 환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미국 페드도 이번 달 안에 또 한 번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치고 있어요. 여기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점친대요. 진짜 경제 불황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기가 이제 어려워질 때 정부의 역할이 그 한국판 뉴딜처럼 이렇게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신산업, 뭐 장기 성장 동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 젊은 분들이 막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고 또 이렇게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중산층 노동자들 서민들 이런 분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안 쓰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기 침체는 또 계속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조금 더 재정 정책에서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판 뉴딜 그것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부가 만약에 바뀔 경우라도 정책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 한국판 뉴딜은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린 뉴딜은 지금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큰 틀은 안 바꿨다라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휴먼 뉴딜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 2차 한국판 뉴딜에서 추가를 했어요. 휴먼 뉴딜을. 그래서 인재 양성, 뭐 반도체 육성,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 굉장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성취했다. 특히 이제 지금 마지막 2, 3년 동안에 성취를 했다는 경제정책은 한국판 뉴딜 말고는 사실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시그네처였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너무 야심차게 한 것이 이거를 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누가 될지를 모르고 계획을 좀 장기 계획을 짠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판 뉴딜 보면은 뭐 2025년에는 얼마 어디 뭐 근데 그때는 우리 정부가 아닌데 그렇죠.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짜놓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 정부도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에 대해서 오늘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육성이 필요하고 다만 그게 이제 그린이냐 뭐 디지털이냐 뭐 휴먼 분야냐라는 건데 사실은 디지털이나 휴먼은 당연히 여기서 이름을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신산업 동력을 확충하고 뭐 반도체 강화하고 이런 얘기는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름만 바꿔서. 근데 이제 그린은 약간 좀 약간 이제 논쟁이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전체 그린 뉴딜의 방향이었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보다는 원전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방향이 크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린 분야가 중요한데 탈탄소에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원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원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쌓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방법을 내놓지 않았는데 일단 원전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도 그래서 원전 폐기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선대위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그 정책하는 분들과 토론을 해봐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탈원전보다는 지금은 뭐 오히려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대비 원전으로 했을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변곡점을 지날 거고 변곡점을 다 왔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일단 더 싸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봤을 때도 전 세계 원전 시장은 한 50조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최소한 30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더 큰 시장 우위를 점유를 하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있는 원전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다 이렇게 있는 원전을 더 많이 짓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수를 하기를 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짓자라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상 원전을 더 짓는다는 건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그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더 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그린 뉴딜의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이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거대 야당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너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바로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경방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방향성과 그다음에 그 늘공 작성, 그러니까 계속 안정적인 기조를 바라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책이 방향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제2의 IMF까지 오는 걸 원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시는 그 위기,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경제 라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